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학이죠. 화학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말고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4단원이에요. 4단원인데 4단원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단원 화학 공부를 하셨을 때 1단원 공부하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왜? 우리가 몰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반응식을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그 농도를 계산한다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 넘어가니까 2단원, 3단원에서는 그렇게 막 복잡한 계산이 있지는 않았어요. 2단원, 3단원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존재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문제가 뭐랄까, 물어보는 방법에 따라서 답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었죠. 그거 말고는 1단원보다는 많이 할 만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워야 할 건 4단원인데 이 4단원은요.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게 1단원이에요. 1단원에서요. 여러분들이 몰량 배웠었죠. 자, 화학에서는 뭐가 몇 개가 반응하고 몇 개가 반응하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우리가 뭐 고1 때 통합과학을 배울 때는 중화 반응이나 이런 거 배울 때는 수소 이온 몇 개와 수산화 이온 몇 개가 반응해서 물이 몇 개 만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몇 개라는 개념보다는 몇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일단원에서 했던 몰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반응합니다 라고 하니까는 반응식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반응식에 대한 얘기는요, 아주 심각하게 1단원에서처럼 그렇게 스펙터클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뤄야 될 게 농도라는 개념을 또 다뤄야 돼요. 1단원에서 했던 농도 개념. 여기서는 주로 무슨 단위를 쓰느냐? 몰농도를 쓸 거예요. 몰농도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건데, 자, 이래서 1단원에서 배웠던 저 몰이라는 거하고 농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상기하셔야 되고요. 반응식은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식을 맞추는 개념 정도, 그리고 반응식이 앞에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원을 배우게 돼요. 자, 4단원에서는 평형이라는 걸 처음에 배워요. 평형이라는 걸 배우고요. 사실은 근데요, 이 평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화2에서는 이 평형이라는 걸 참 어렵게 배우고 계산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평형은요, 뒤에서 배울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게 있어요. 오늘 얘기할 거예요. 이 자동 이온화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평형이라는 거를 아주 살짝 배워요. 그래서 그 살짝 배운 평형 개념으로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은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다음 시간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자동 이온화까지 끝낼 거예요. 이 자동 이온화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산성이라든가 염기성이라는 얘기를 같이 좀 곁들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배워야 할 게 뭐냐? 중화 반응이에요. 자, 이 중화 반응에서는요, 사실 내용은 참 없어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3단원에서 배운 산성과 염기성이 서로 만나서 중화된다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복잡하냐? 계산이 복잡해요. 계산이 많이 복잡할 거예요. 몰도 써야 되고요. 농도도 써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반응식도 좀 쓸 거예요. 반응식은 거의 많이 안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이에요. 여기 설명이 많이 없고요. 여러분들 저랑 여기는 문제풀이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가 산성 염기성, 예, 산성 염기성입니다. 산화환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통합과학 시간 때 산화환원에 대해서 산소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온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산화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라고 했던 거 그대로 배워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로 뭐 위주로 하느냐? 계산 위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4단원은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차분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은 내용은 참 없어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2단원, 3단원에서는 저랑 주로 내용 설명하고 그 내용 예시를 했다면 여기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마 요 물의 자동이온화? 요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18, 19, 20번 현재까지는 이 세 문제가 제일 킬러 문제죠. 이 세 문제에 해당하는 게 보통 1단원에서 한 문제, 그리고 4단원에서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4단원의 빈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4단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수능에서 만점 50점 만점에서 50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결정을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할 거는 어렵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갈게요. 그리고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는요, 절대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용 자체가 아주 쉬워요.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여기가. 근데 그 심플한 내용을 얼마나 복잡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느냐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요, 한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기가 싫거든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 한 문제를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단언컨대 그 문제로 인하여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일단은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동적 평형. 자, 방금 얘기했지만 이 평형은 얘기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2, 우리는 화1이에요. 화2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화1에서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다? 이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좀 못 보던 반응식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예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몇 개 추가한다고 해봤자 한두 개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평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화학 반응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보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던 거. 수소하고요,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 자, 이 반응식에서요,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애들, 얘를 뭐라 그러냐? 반응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걸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생성물이라고 만들어요. 생성물이라고 표현해요. 글씨가 안 써지냐? 생성물.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H2, 자, 그 다음에 O2, 화살표 긋고 H2O 이렇게 해놨고 앞에 계수 맞춥시다. 자, 여기 2, 여기 얼마? 2, 여기 앞에 계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기체 2몰하고 산소기체 1몰이 만나면 물 분자 2몰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1단원을 배운다면요. 만약에 여기가 3몰 있고요. 여기가 1몰 있으면은 여기서 2몰만 사용되고 1몰이 사용되고 그래서 여기 몇 몰? 2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소기체가 1몰이 남고 산소기체는 제로 다 쓰이고 물 분자가 그래서 2몰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라고 오랜만이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 반응은 어떠냐? 실제 반응은 여기 있는 애들이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즉 반응물이 모두 다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든 반응은요. 수소하고 산소가 물이 만들어지겠죠. 처음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점점 만들어지면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모두 다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즉 수소하고 산소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과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예시예요.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하나만 있는 반응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화살표가 오른쪽, 왼쪽 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즉 반응물이 모두 다 생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생성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응물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다 공존하는 상태로 그 상태가 유지되는 즉 무슨 상태에 도달한다?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왼쪽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 근데 그 여기 성립하는 반응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느냐? 가역 반응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정반응과 역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왼쪽 반응물에서 오른쪽 생성물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도 될 수 있는데 이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다 가능한 화학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 중에는요. 정반응만 가능하고요. 정반응은 가능한데 역반응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자, 잘 들어보세요.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런데 아니면 정반응에 비해서 그 역반응이 너무 미약해서 그 역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경우에도 그냥 없다고 취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역반응이 없는 반응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역반응이 성립하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성립하는 가역반응과 역반응이 성립하지 않고 정반응만 성립하는 단 역반응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역반응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역반응이 정반응에 비해서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의미가 없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정반응 뭐라고 돼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반응, 즉 왼쪽 반응물에서 오른쪽 생성물이 되는 거 우리는 정반응, 반대 방향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요, 화학식을 반대로 쓰면 예를 들어서 화학식을요, 물에서 오른쪽 화살표, 수소, 산소, 이건 예시예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왼쪽은 무조건 반응물이고 오른쪽은 무조건 생성물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물이 수소랑 산소가 되는 게 정반응입니까? 여기서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소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과정이 역반응이 됩니까? 이 반응식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를 따지려면 화학 반응식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이거를 정반응으로 선언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역반응이 뭔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화학식을 뒤집어서 쓰면 역반응과 정반응의 의미가 반대가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해갖고 거기 예시 보시면은요. 가역 반응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물의 증발 광축,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황산구리, 오수 화물의 분해와 생성, 그 다음에 석회동굴의 종유석 석순의 생성 해갖고 예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저랑 이 예시를요, 다 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거는요. 첫 번째, 왼쪽이 정반응이고 그러니까 왼쪽이 저기 반응물이고 오른쪽이 생성물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은 여러분들 다 정반응이에요. 이 화학식에서는, 여기 써져 있는 예시에서는.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다 역반응이 되겠죠. 그런데 이 화학식을 뒤집어서 쓰면 역반응과 정반응이 반대가 되니까 문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뒤집어서 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학식에 따라서 색깔이 나와 있어요. 색깔이 어떻게 된 색깔이 무슨 색이고 어디 상태가 무슨 색인지, 그리고 그 색깔 변화가 왜 생기는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왜 생기는지 여러분들 요 나와 있는 표를 좀 외워 주셔야 돼요. 단순히 여기는 암기 사항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으니까, 이 화학식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정반응이니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역반응이니 예,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서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변한 이유가 뭐니, 뭘 공급했니, 물이 들어왔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때 색깔이 어떠니, 색깔이 어떨 때가 무슨 상태니,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예시 이외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학교 내신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빈도가 높지도 않아요. 실제 수능에서도 그렇게 잘 내는 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밑에 보시면 비가역 반응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비가역 반응. 자, 여러분들 비가역 반응의 예시가 있어요. 자, 비가역 반응의 예시를 보시면은요. 비가역 반응에는 첫 번째, 정반응은 있어야 돼요. 근데 역반응이 없다 그랬죠? 역반응이 없는 걸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비가역 반응에서 역반응이 아예 없어야 비가역 반응은 아니고요.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작아서, 즉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작은 것도 역시 비가역 반응이 돼요. 거기 예시 보시면은요, 예시에서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예시를 보고 아, 이거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유, 왜 비가역 반응이에요?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 얘는 아예 역반응이 없어서 비가역 반응이에요. 혹은 얘는 역반응은 있지만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비가역 반응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거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에서 첫 번째 CH4 메탄가스죠. 누구랑? 산소랑 만났어요. 여러분들 CH4가요.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산소랑 만나면 거기 나온 것처럼 CO2하고 뭐가 만들어지죠? H2O, 물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 가장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에요? 계속 안 맞췄어요. 자, 이거 가장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에요? 이거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연소 반응은요. 정반응만 있어요. 정반응만 있고요. 역반응이 아예 불능이에요. 연소 반응은. 한번 불 붙였으면 끝난 거예요. 불 붙어서 탔으면 그만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종이 불로 태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발생된 가스들 합치면 다시 종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이거 비가역 반응이에요. 왜? 정반응은 있을 때 역반응은 없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기체 발생. 거기 예시로 보면 HCl 염산이에요. 마그네슘 기체죠. 금속 고체죠. 반응성이 높은. 무슨 기체 발생해요? 여러분들도 이거 통합과학 때 했었어요. 통합과학 때 했던 건데, 자, 통합과학 때 이거 배웠었죠? 염산 HCl 수용액이에요. 여기다 금속, 얘 이름 뭐예요? 마그네슘이에요.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해요? 수소 기체 발생해요. 자, 저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저 수소기체는요, 다시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수소기체가 다시 저 용액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즉, 얘는 뭐가 없어요? 역반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중화반응. 중화반응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중화반응은, 여기다 써볼까요? 중화반응은 알짜식만 쓰면 H 플러스 수소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H2O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요, 대부분은 오른쪽으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반응이 다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얘는 역반응이 존재하기는 해요. 존재하기는 해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돼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양이 굉장히 작아요. 적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 적어요. 그래서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의 속력이, 역반응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얘는 비가역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앙금 생성.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앙금 반응 많이 배웠었죠? 이 앙금도 사실은 다시 앙금에서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적어요. 역반응 속도가. 그래서 역시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건 어떤 화학식을 주고요. 자, 이 중에서 저기 가역 반응 찾으세요. 혹은 비가역 반응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비가역 반응 중에서도 다시 역반응이 아예 없어서 비가역 반응인 거와 역반응은 있으나 역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비가역 반응인 거 구분하세요 라고 낼 수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사실 확률로 따지면은 100% 중에서 문제로 나올 확률은 한 5%? 많아야 10% 미만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화돼서 막 많은 문제가 고득점 배점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문제고요. 그냥 이 챕터에서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잘 나올 건 뭐냐? 여러분들이 229페이지에 보면 동적 평형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뭐가 나오냐? 상평형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잘 나와요. 상평형이. 자, 우리 평형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평형. 어떤 상태가 변화 없이 유지되는 걸 평형이라고 그래요. 자, 평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으로. 정적 평형은 간단한 예로 이거예요. 평면 위에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평면 위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중력이라는 걸 받죠. 그 다음에 지표면의 물체를 떠받쳐 주는 거. 우리 뭐 화학 시간이니까 정확한 용어는 몰라도 돼요.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수직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어서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해요. 가만히 평형을 유지하죠. 아무런 변화가 없이 평형을 유지해요. 이거를 정적인 평형이라고 정적 평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용돈을 받아요. 매달 얼마나 받는다고 쳐볼까? 용돈이니까 한 매달, 뭐, 우리 좀 먹고 살만하자? 뭐, 기분인데 플렉스 한번 하죠? 뭐, 이건 그냥 재미삼아 플렉스예요. 용돈을 한 달에 1억씩 받는다. 아, 좋다, 야. 1년, 한 달에 1억씩 버는 것도 불가능한데 1억씩 용돈으로 받는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달에 1억씩 써요. 용돈을. 자, 그럼 이 사람의 잔고는 얼마죠? 0이에요. 혹은 이 사람이 얼마 있었다면 그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즉, 이 사람의 자산은 변화가 없어요. 즉, 이 사람은요, 들어온 게 없어서, 나간 게 없어서? 아니에요.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간 것도 있는데,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아요. 즉,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같아서 그 상태를 유지되는 걸 우리는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동적 평형이에요. 자, 화학에서는 평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동적 평형이에요. 물리에서는 평형이 정적 평형인데 반해서 화학에서는 동적 평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적 평형. 그 다음에 동적 평형이 되려면 거기 나온 것처럼 가역 반응에서 자,
아, 그래서 가역 반응을 배웠구나. 동쪽 평형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오늘 가역 반응을 처음에 배운 거예요. 그럼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반응물의 양이나 생성물의 양이 변화가 없죠. 즉, 겉으로 봤을 때는 생성물의 양도 그대로, 반응물의 양도 그대로.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무슨 상태의 평형이다? 이거는 동적 평형이다. 그러면 정반응에 일어나는 속도와 역반응에서 일어나는 반응 속도가 서로 어떻다? 같다. 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이거는 평형 상태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구나. 그런데 평형 상태인 동적 평형 상태를 얘기하려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가역 반응에서만 가능하구나. 비가역 반응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럼 상평형. 자, 상평형 얘기가 나오는데 상평형 여러분들 참 잘 나오거든요. 상평형에서는요. 그냥 기준이 뭐냐가 참 어려워요. 기준만 잘 잡으면 돼요. 기준. 기준이 중요해요. 자, 말도 안 되겠지만 여기 어떤 용기에 액체를 채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말도 안 되겠지만 처음에 진공이에요. 즉, 여기엔 아무런 수준, 자, 여기 물이에요. 이거 물이라고 합시다. 물이고요.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자, 진공이어서 현재 아무런 기체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 하면서 물이 증발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물 분자가 기체로 증발, 물 분자가 기체로 증발, 물 분자가 기체로 증발.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드디어 물 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무슨 상태로 있는 기체 상태의 물 분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물 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물 분자 중에 일부가 다시 액체로 돌아가요. 즉, 물 분자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증발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그러면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응축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응축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선생님, 당연히 물이 증발되면 증발되는 거고 기체가 되면 기체가 액체가 되면 응축되는 건데 뭐 저게 뭐가 문제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표가 제일 중요해요. 이 표를 그리는 것만 생각하세요. 시간이에요. 언제? 여기가 진공 상태에서 증발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 반응 속도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누가 기준이고 누가 변화냐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응축이 되려면 기체가 있어야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야 응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처음에 기체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체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응축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응축 속도는 0이에요. 자, 그런데 시작했더니 증발하죠? 그러면 증발 속도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요. 얘가 증발이에요. 그러면 응축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응축할 게 없죠. 그러다가 증발이 되니까 증발된 기체가 생기니까 조금이지만 점점 응축 속도가 증가해서 쭉 증가해서 어느 순간 여기 응축 속도예요. 어느 순간 뭐하고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생기죠. 그럼 이 상태 이후로는 증발된 기체 양하고 액체 양이 변하지 않은 무슨 상태?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그것도 무슨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그래프 딱 보시면은 누가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제로에서부터 출발해서 상승해서 같아지는 것. 즉 누가 증발이고 누가 응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증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응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평형에 도달했다. 여러분들 요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용해 평형이에요.
자, 여기도요.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 2분의 1인 게 50% 확률을 가지는 게 외우는 게 제일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인 게. 차라리 100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거 외우는 게 더 쉬워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게 제일 헷갈려요. 용의 평형에서도 똑같은 상태가 벌어지는데, 자, 어떤 액체가 있고요. 어떤 용기에 액체가 있어요. 물이에요, 물. 물에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해볼까요? 여기는 뭐 설탕 있네요. 설탕. 여기 설탕 덩어리예요. 자, 이제 하나도 안 녹은 상태 지금 넣자마자 하니까 시작 하면 설탕이 녹기 시작하죠. 설탕이 녹는 걸 뭐라 그러냐? 용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용해된 설탕물이 물하고 받친 게 설탕물이 다시 설탕이 되는 걸 여기서처럼 석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자, 그냥 바로 진입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 속도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녹은 게 없는데 녹은 게 없으면 당연히 응축될 것도 없겠죠. 아니, 석출될 게 없겠죠. 그래서 처음 석출 속도가 0이에요. 그리고 용의 속도는요. 일정해요. 여기서 용의 속도가 일정해요. 그리고 용해가 되니까 드디어 석출이 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인가 석출 속도가 빨라져서 어느 순간인가 석출 속도하고 용해 속도가 같아지죠.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아, 여기서는 용해 속도가 일정한데 석출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둘의 속도가 같아져서 드디어 평형에 도달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예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응 속도가 일정하고 누가 처음엔 0이었는데 점점점 올라와서 속도가 같아져서 평형을 이루는지 이걸 구분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상평형하고 용의 속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브로민의 응축 속도 나오고요. 증발과 응축 속도하고 뭐 염화 나트륨의 뭐 포화 수용에서 동적 평형 예시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상평형이랑 용해평형에서는 뭐가 항상 일정하고 어떤 게 제로에서부터 속력이 쭉 속도가 증가해서 둘이 같아지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30페이지. 230페이지에 보면 화학적 평형이라는 게 나오죠. 얘는 좀 달라요.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화원 하시는 거죠? 화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화투하는 사람들은요, 이 화학 평형이 무지 중요해요. 화학 평형 갖고 문제를 다 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원이에요. 화원에서는 화학 평형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냐? 이런 걸 화학 평형이라고 해. 응, 알았지? 아, 이게 상평형이랑 용해평형하고 좀 달라. 뭐 때문에 다른 거냐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거기 나오는 것처럼 화학평형인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내용? 여기 나와 있는 거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옆에 그래프. 230페이지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프만 잘 보세요.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 나와 있는 거 색깔 누가 되면 무슨 색이 된다. 누가 되면 무슨 색이 된다.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다르게 누가 양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누구 양은요. 이렇게 늘어나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화학 반응식 써볼게요. 거기 보시면 NO2가 누가 되는 거죠? N2O4가 됐어요. 참고로 얘는 기체 상태고 얘도 기체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얘는 무슨 색이래요? 얘는 젓갈색이래요. 그 다음에 얘는 무색이래요. 자, 이 실험에서는요, 처음에 그림과 같이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 누구만 있었대요? 얘만 있었대요. 즉,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있었대요. 시험관에 넣은 다음에
25도씨에 두었더니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옅어졌다니까 뭐가? 무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정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정반응이 일어나다 어느 순간 역반응 속도랑 같아져서 더 이상 얘가 반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까랑 다르게 뭐가 다르죠? 아까는 어느 하나만 일정했죠. 그리고 어느 하나가 따라왔죠. 얘는요, 화학 평형에서는요, 누가 줄어들면 누가 늘어나요. 왜? 얘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반응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고요. 생성물이 늘어나면 생성물의 양이 점점 늘어나요. 자, 이 그래프는요, 뭘로 나타낸 거냐면 이 그래프는요, 요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에 써 있는 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N2O4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NO2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처음에 누구 N2O4만 들어 있었어요. 이게 N2O4예요. N2O4가 양이 쭉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얘는 누구죠? NO2죠. NO2 양이 쭉 늘어나서 어느 순간 얘 양하고 얘 양이 같아져서 평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얘는 둘 다 변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얘가 변한 게 얼마고 얘가 뭐 변한 게 얼마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거는 화투에서는 하는 거고 화원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색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그래프가 아까랑은 좀 다르다는 것만 꼭 인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 요 챕터는요. 여기는요. 그럼 소개예요, 일종의? 네, 그냥 이 정도 소개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나마 좀 잘 나오는 게 상평형, 용해평형에서 누가 반응 속도가 일정했고 누가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평형에 도달하는지 정도 구분하는 것만 잘 나오고요. 나머지는 특정 화학 반응식 주고 이 반응식에서 정반응이 되면 역반응이 되면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되느니 그 다음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왜 일어났느니 그냥 요 정도만 잠깐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다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 구분해내는 거.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에서는 얘네가 왜 비가역 반응인지, 역반응이 아예 없어서인지 아니면 역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서인지 그냥 그 정도 얘기하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대표적인 문제도 있고 내신 만점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틀리는 거 나오면요. 그냥 좀 무식한 얘기인데 여기는요. 해설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래? 그래 내가 암기해 주지 뭐. 한 요 정도? 요게 가장 최선일 거예요. 그리고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뭐야 4단원 어렵다면서 별론데?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그런데 거기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막상 풀어보면 조금 보자고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암기할 건 암기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요, 외울 건 거의 없어요. 이제부터는. 1단원에서도 여러분들 외울 거 초반에 좀 이상한 거 좀 소개하는 거 나올 때 조금 있었죠. 그리고는 그다음에 반응식, 몰롱도 할 때 거의 외울 거 없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화학 반응식 나왔던 거, 예시들로 나왔던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색깔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요, 암기해야 될 거는 별로 없어요. 이해해야 될 게 많고요. 이제부터 계산이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긴장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잠깐 쉬셨다가 그러면은 요 뒤에 물의 자동 이온화 얘기 좀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4단원 얘기가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